네, 국제뉴스 이 시간 책임져 주시는 선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나발리의 돌연사, 이게 국제적으로 상당히 지금 말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제 오늘 새벽으로 이제 돌연사한 지 5일째인데요. 네. 지금 뭐 파장이 큽니다. 네. 지금 그 서방에서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무기를 더 주는 데 대해서 그동안에 조금 더 주춤했는데 더 주자 뭐 응징하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러시아 제재를 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불거지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추가 군사 지원이 차질을 빚고 있잖아요. 사실상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이런 거에도 좀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그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가 어제 브뤼셀에서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네. 그러면서 나발리 죽음하고 관계해서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검토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특히 러시아 야권에 대한 지지 메시지도 보내자, 정치적인 압박도 넣겠다는 걸 아주 노골화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저께 그 폐막한 그 뮌헨 안보회의에서도 우크라이나에 이제야 F-16을 보낸다. 결정을 좀 더 빨리 했더라면 아마도 전쟁 양상이 달라졌을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했습니다. 네. 독일에서도 언급이 있었네요. 독일에서는 지금 첨단 장거리 미사일 타우러스를 이제 달라고 우크라이나가 계속 그 요청을 했었는데 그걸 계속 거부를 했었거든요. 여기 대해서 그 독일 연방 하원 국방위원장이 이제는 그 타우러스를 포함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보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아시다시피 지금 독일은 연정이 그 무지개 연정이죠. 자유당, 3인당 이렇게 녹색당이 이제 합쳐서 정부를 꾸려가고 있는데 그 3인당 소속 숄츠 총리가 여기 대해서 상당히 주저해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를 주면은 러시아 본토까지 공격할지 모른다는 그렇게 되면 이제 전쟁이 커지고 그 다음에 또 러시아군이 이 타우러스 미사일 잔해를 수거해서 네. 그걸 가지고 역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걱정들도 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당국자는 그게 아니다. 우리가 타우러스를 만약에 받게 되면은 우크라이나 영토 점령지 깊숙이를 공격할 수 있어서 전쟁의 양상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조금 전에 오늘 새벽에 들어온 걸 보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미국도 도달거리가 300km가 넘는 에이테크임스 미사일 이거를 우크라이나가 계속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주는 쪽으로 조금 좀 선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하원에 계류되어 있는 예산 문제가 걸림돌이긴 합니다. 네. 자, 다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발리의 돌연사에 대해서 사인이 뭐냐 규명 압박이 좀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멍이 발견됐다 이런 유럽연합도 그렇고 네. 영국도 그렇고 바이든 대통령도 조금 전에 이 의문사 확실하게 규명을 해야 된다. 지금 크렘린 쪽에서는 산책하다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응급처치를 했는데 뭐 죽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고 이제 더 얘기를 안 하는데 네. 지금 나발리 부인이 미망인이 유럽연합 정상회의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해서 푸틴이 남편을 죽였다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나발리 쪽에서도 먹는 자국이 있다는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크렘린궁이 지금 사인 규명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모습이 완연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대로 놔둘 수 없다. 반드시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라는 압박이 계속 가해지고 있습니다. 네. 각국에서 뭐 어떤 얘기들,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볼까요? 지금 뭐 계속 이런 식으로 서방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모스크바 주재 미국하고 영국 대사가 나발리 추모 장소를 직접 방문해가지고 애도를 표했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아시다시피 다음 달 15일, 16일이 아마 러시아 대선일 겁니다. 지금 푸틴이 지금 재선은 거의 따놓은 당상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지금 나발리 돌연사가 러시아 대선의 변수가 될지 모른다는 그런 관측도 서방 언론들이 합니다. 그러네요. 한 달도 채 남기지 않고 있는 러시아 대선을 이게 또 변수로 작용할지. 러시아 관영 매체들은 네. 크렘린궁이 나발리 사망을 푸틴한테 즉각 보고했다 뭐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지금 푸틴이 지금 타살 의혹이 계속 지금 제기되는 가운데 오늘이 이제 5일째인데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게 지금 외신이 비교를 하는 걸 보면요. 작년 8월에 기억하시지만
그 프리고진 그 용병그룹 바그너 수장이 그 반란했다가 다시 이제 또 이렇게 푸틴하고 조금 이렇게 좀 서로 화해하는 식으로 했다가 비행기가 떨어져가지고 죽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그때도 이제 푸틴이 그 프리고진 의문사 배후에 있다는 의혹이 많았는데 그 당시는 푸틴이 프리고진 사망 하루 뒤에 바로 유족들한테 애도의 뜻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의 상황이 다른다는 겁니다. 네. 그 러시아 내에서도 좀 비판론이 있긴 있나 봅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이 그 나발리가 그동안에 아주 그야말로 푸틴의 눈에 가시였죠. 그다음에 최대 정적이고 그다음에 그 러시아의 그 반 푸틴 운동을 아주 주도적으로 이제 주도를 해온 인물이기 때문에 네. 이번 대선에 어떤 변수가 될 것 같다는 관측이 나오고요. 네. 그래서 지금 크렘린궁이 특히 그 대규모 집회가 열릴지 모른다는 그런 조바심을 하는 것 같다는 분석입니다. 반면에 월스트리트저널은 지금 나발리가 죽어서 지금 그 러시아에서 실질적으로 남아있던 푸틴의 최대 정적이 제거된 거다. 그래서 그의 죽음이 어떻게 보면 푸틴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 같다는 그런 관측도 했습니다. 네. 또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게 뭐 5일째인데 사인 규모 압박도 커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시끄러워지네요.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바이든도 오늘 새벽에 이제 이 나발리 사망 관련해서 이걸 또 자기네 그 미국 국내 정치에 또 활용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러시아 추가 제재를 고려하겠다 네. 하면서 덧붙이기를 하지만 지금 미국 하원이 그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하고 뭐 이런 이스라엘 지원 같은 걸 포함한 그 안보 예산을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공화당이 계속 견제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것도 싸잡아서 비난을 하는 그런 그 정치적인 제스처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나발리 부인도 SNS 영상에서 푸틴이 남편을 죽였다 거듭 강조하면서 남편의 활동을 내가 계속 이어가겠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러시아 반체제 운동의 어떤 그런 계속 관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네. 조금 파장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되겠네요. 하나하나 움직임을. 자,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가자 지구 이 휴전 협상이 무산 조짐을 보인다. 여기는 지금 어떤 흐름으로 또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 가자 지구 민간인 보호, 그다음에 이제 지금 하마스가 납치한 그 인질 아직도 한 140명 정도가 남아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하기 위한 휴전 협상이 그동안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스라엘이 뭐 계속 지금 어깃장을 부립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그 가자지구 남쪽의 그 국경도시 라파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 피난민이 한 140만 명 정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네. 이걸 지금 연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금 하마스 지도부가 카타르에 망명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완전 철군 안 하면은 나머지 인질 석방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휴전 협상이 결렬될 위기에 직면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스라엘 극우 내각이 그 지금 미국이 주도해가지고 팔레스타인을 독립국 인정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거부한다. 만장일치로 또 채택을 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도 반대해 왔는데 확실하게 공식적으로 이제 거부를 한 겁니다. 네. 6주간의 일시 휴전 이런 것들이 좀 논의가 되어 왔던 왔었습니다.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협상단이 철수를 했습니다. 네. 그 네타냐후 얘기는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을 해서 우리가 협상단을 보냈는데 지금 뭐 아무런 실적 진전도 없다. 협상단을 다시 보내지 않겠다는 그런 뜻을 또 강하게 시사를 했습니다. 지금 뭐 이런 가운데 계속 지금 이스라엘 군이 공격을 합니다. 가자 시티도 그렇고 칸 유니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라파 네. 계속 공격해서 뭐 인명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가자 시티에서는 뭐 폭격 때문에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일가족 7명이 몰사했고 라파에서도 어린아이들이 또 많이 죽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삼는다고 주장을 하는데 지금 뭐 국제사회에서 보는 시각들이 곱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또 이제 다음 달 10일부터 그 이슬람 라마단 기간이 이제 라마단이 시작이 되거든요. 한 달 일정으로. 그런데 지금 동예루살렘에 있는 이슬람 3대 성지 알 아사크 사원 여기 아랍계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참배하는 것도 또 제한을 했습니다. 이것도 또 새로운 불씨라는 우려들이 많습니다. 네. 네타냐후는 계속해서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같은 겁니까?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내에서도 지금 뭐
빨리 휴전하라는 그 시위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뭐 아무래도 선거 때문에 그 자기가 여기서 물러나면 지금 뭐 네타냐후는 정치적으로 완전히 지금 그 입지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의식해서 의도적으로 휴전 협상을 지연시킨다는 그런 비판도 이스라엘 내에서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조기 총선을 요구하는 시위도 있었다면서요. 네, 예, 지금 뭐 조기 총선 하라고 하는데 네. 글쎄요, 이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지금 그 안보리의 가자지구 즉각 휴전 결의안이 지금 알제리가 제출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이거를 논의를 하는데 지금 미국 입장은 즉각 휴전 그 부분은 빼고 결의를 대신 또 낸 게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오늘 새벽에 미국이 계속 어기장을 놓는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합니다. 네. 다음 얘기 좀 해볼까요? 이스라엘이 하마스 소탕 작전을 이 홀로코스트에 비유한 룰라 대통령 발언에 격분을 했다. 이거 어떤 스토리인지 좀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네. 그 에티오피아에서 아프리카 연합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자지구 팔레스타인들의 가해지는 이 일이 다른 어떤 역사적인 순간과도 비교할 수 없다 하면서도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이기로 결정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게 이제 이거를 이제 히틀러에 비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타냐후가 아주 격분을 했습니다. 그저께 네. 성명을 내고 룰라 발언이 홀로코스트를 완전히 하찮은 걸로 만들고 유대민족하고 이스라엘 자유권을 해치는 시도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을 히틀러에 비유했다. 이거는 레드라인을 넘은 거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이스라엘 외무장관도 성명을 냈습니다. 룰라 발언이 수치스럽고 심각하다. 누구도 이스라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아주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그 지금 룰라가 그 아프리카 연합 정상회의에서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지금 그 가자지구 전쟁이 군인하고 군인 간의 전쟁이 아니다. 철저히 준비된 군인 그리고 어린이 여성 간의 전쟁이다. 이것도 지금 이스라엘을 아주 자극한 발언입니다. 지금 그 유엔 국제사법재판소의 남아공이 이스라엘 그 제노사이드 혐의로 제소를 그러니까 소수 집단 말살 네. 혐의로 제소를 한 것도 여기 대해서 룰라가 그동안에 지지 입장을 표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감정이 쌓여있던 차에 이렇게 홀로코스트 발언이 나오니까 아주 이스라엘이 격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국제적인 분쟁, 갈등 이야기 좀 초반에 많이 전해주셨고요. 다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경제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CNN 보도인데 미국의 생산성의 향상이 연착륙을 거둔다라는 분석이 있고요. AI 분석도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사실 굉장히 위기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무난하게 네. 잘 넘어가고 있는 게 생산성의 향상이 굉장히 공이 크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CNN이 그 몇몇 이코노미스트 그 분석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미국의 생산성이 작년에 향상된 것이 미국의 그 연착륙을 그 돕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아시다시피 생산성 향상이 되면 노동 비용이 그 올라가도 그만큼 또 충분한 양의 그 서비스라든가 재화가 생산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쇄가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임금이 올라도 기업이 소비자에게 비용 증가의 대부분을 전가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작년에 인플레가 조금 이렇게 좀 주춤하면서 어떤 경제가 탄력을 유지한 것도 이런 생산성 향상 탓일 거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분석들 뭐 전문가들에게서 심심치 않게 들었었는데 실제로 이런 숫자적으로도 좀 증명이 되는 게 있나 봅니다. 미국 노동부 집계를 보면은 그 미국의 생산성 지표가 지난해 4분기 전년 대비해서 한 2.7% 증가한 걸로 나왔습니다. 네. 그 미국의 생산성 같은 경우는 2022년에 아주 급격히 떨어졌다가 작년에 큰 폭으로 반등한 걸로 그렇게 지적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뉴욕 라이프 인베스트먼트 수석 시장 전략가 얘기는 보다 넓은 범위에서 생산성이 경제하고 인플레에 중요하기 때문에 연준이 이런 노동 생산성 그 추이를 예의주시를 한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또 세부적인 분석 이것도 좀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했습니까? 이 사람 얘기는 네. 경제 사이클이 끝날 때쯤 생산성이 비용 절감 그 효과를 좀 이렇게 시차를 두고 내기도 한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노동 시간이 줄면서 생산성 지표가 증가할 수 있지만 이거를 자세히 보면은 기업들이 그만큼 그 임금을 덜 줄 수 있는, 덜 주는 그런 부분도 있다. 요거는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AI, 이 어떤 그런 챗 GPT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생산성 그 증가에 그 개선에 기여가 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디스인플레 추세에 기여할 거다. 그러니까 인플레를 조금 둔화시키는데 AI도 기여를 한다는 진단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인플레 지표가 다소 좀 깜짝 뛰면서 인플레이션 다시 좀 오르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데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디스인플레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추세에 기여할 거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고요. 다음 얘기도 경제 얘기입니다. 미국의 실물 경제학자들이 달러화의 가장 큰 위협이 미국 경제 자체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어떤 얘기죠? 네, 미국 경제금융 전문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네. 그저께 그 실물 경제학자 두 사람이 그 최근 논문을 인용을 했는데요. 그 달러의 지배적 위상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뭐 브릭스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미국 경제 자체라는 또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그 미국도 그렇고 양극화가 심각하고요. 그다음에 미국 의회가 무능하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엄청난 재정 적자를 줄이려는 그런 의지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잠재적으로 미국 금융하고 경제를 약화시키고 이게 결론적으로 달러 그 위상도 위협한다는 겁니다. 달러 위상에 대해서는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 계속해서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무역의 달러 결제 비중이 좀 변화가 있습니까? 지금 국제결제은행 그 최근 집계를 보면요. 네. 전 세계 무역에서 그 달러 결제 비중이 아직도 많습니다. 한 88% 정도로 집계가 됐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외화 가운데 달러 자산이 한 55%. 물론 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석하나요? 이 사람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인플레가 계속 상승하고 민간 투자가 감소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이렇게 확대되는 이런 것들이 미국 그 경제 역동력을 줄어드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달러 지배력만 위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브릭스 같은 그 다른 경제 연합체들이 달러에 대한 의존을 줄이게 되면은 물론 어떤 그 다변화 차원은 있지만 전 세계 무역이라든가 생산성, 성장률이 적어도 단기적으로 둔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 정치하고 군사적 안정도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네. 거기 중심에는 미국의 뭐 막대한 재정 부채 이런 것도 얘기가 좀 아무래도 나오고 뭐 있고요. 월가 쪽 애널리스트들 얘기이긴 합니다만 네. 이런 측면도 조금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 의회 예산국 집계를 보면요. 올해 같은 경우에 미국의 그 재정 적자가 1조 6천억 달러 정도로 관측이 되고 10년 뒤가 되면은 이게 한 2조 6천억 달러 정도로 뭐 불어날 걸로 그렇게 전망이 됐습니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꽤 자주 이 총기 사고가 발생을 해서 세계를 좀 깜짝 놀라게 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도 일단 총격 참사가 발생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미국 여행을 꺼리는 추세가 완연하다. 이런 조사가 있습니까? 이게 그 미국 USA Today 네. 그 보도인데요. 그 뭐 미국 사람들 인터뷰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미국 여행협회라든가 뭐 이런데 그 자료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 직전인 2019년에 비해서 작년에 미국을 찾은 외국인 여행자가 한 1,200만 명 정도 줄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 세계 상위 18개 여행국을 보니까 네. 미국이 17위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꼴찌는 중국으로 이렇게 집계가 지적이 됐고요.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요. 또 다른 근거를 네. 제시한 걸 보면은 그 세계 경제 포럼 안전 보안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네. 그 순위도 2019년에서 2021년 기간 미국이 4단계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미국 여행협회 CEO 얘기는 치안 서비스 부족, 그다음에 이제 총격에 대한 불안감이 그게 큰 영향을 준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덧붙여서 미국 들어오는데 비자 발급이 좀 여전히 번거롭고, 그다음에 이제 달러 강세 이것도 미국 여행을 거리게 하는 요소로 지적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지금 분석해 주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비자 발급이라든가 뭐 달러 강세. 그런데 여기에 주목한 건 일단 안전의 문제. 안전 문제가 총기의 문제. 그렇습니다. 네.
그 지금 보면은 그 유로뉴스 쪽 그 분석인데요. 인구 1인당 그 총기 보유를 보니까 그 유럽에서 가장 이게 높은 나라가 몬테네그로인데 네. 미국이 이거의 3배 이상인 걸로 그렇게 비교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작년 기준으로 해서 미국 공항 이제 보안 검색에서 이제 총기가 적발된 케이스가 한 6,740정 가량인데 이 중에 한 93%가 장전된 상태에서 적발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총기 살인을 또 비교를 했는데요. 미국이 프랑스에 비해서 19배 이상이고 독일하고 비교를 하니까 무려 77배나 많은 걸로 비교가 됐다는 게 USA 투데이 지적입니다. 네. 총기 규제에 대해서도 계속 뭐 얘기가 나오지만 이게 참 쉽지 않은 미국이잖아요. 예. 또 뭐 어제죠. 네. 그 불이 나가지고 소방관하고 경찰이 출동했는데 거기 총격이 가해가지고 또 그 소방관하고 경찰이 또 3명인가 죽은 걸로 그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이 USA 투데이가 그 작년에 미국에서 기록적인 대규모 총격 상사 발생한 데 이어서 올 들어서도 그러니까 6주 사이에 44건이 또 발생을 해가지고 최소 75명이 죽고 한 150명 정도가 다쳤다 이렇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뭐 총격뿐만 아니고 미국 대도시 그 강도 사건도 예전보다 훨씬 늘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한 해 전보다 14.5% 늘어났다 이렇게 또 비교를 했습니다. 안전에 대한 특히 총기 관련된 문제도 미국 여행에 좀 영향을 많이 준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얘기 볼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트럼프 브랜드가 오히려 그의 부동산 가치를 떨어뜨린 역효과를 냈다. 이건 또 어떤 얘기입니까? 뉴욕타임스가 그저께 보도했는데 트럼프 진영에서 보면 계속 얄미운 보도만 하는 걸 겁니다. 네. 그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네. 트럼프 브랜드가 오히려 그 트럼프의 그 부동산 가치를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냈다는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재벌인데 그 가치가 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네, 그 부동산 중개업체 시티 리얼티 이제 그 분석을 인용을 했는데요. 2013년부터 작년까지 네. 맨해튼에 있는 트럼프 브랜드 콘도미니엄 7채의 그 단위 면적당 가치가 이쪽 평가는 평균 23%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동산 시장 조사 업체도 좀 다른 방법으로 체크를 해보니까 이것 역시 같은 기간에 평균 17%가 떨어졌다 이렇게 비교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그 트럼프 부동산 그 브랜드 부동산 가치는 2030년 이후에 계속 상승세를 지속하다가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2016년 정점을 치고 그다음에 이제 하락 반전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정말 원인이 뭔지를 보려면 트럼프 로고가 있는 것과 없는 게 비교가 돼야 그래서 될 텐데. 이제 비교한 게요. 트럼프 로고를 건물에서 뗀 케이스. 네. 이게 맨하탄에 있는 콘도미니엄 4채를 비교를 해보니까 이거는 또 비슷한 기간에 가치가 9%가 올라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브랜드를 떼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다는 게 이제 이쪽 분석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정말로 이게 악영향을 미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분석이 어떻게 좀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 여기 대해서 이제 그 뉴욕 타임스가 트럼프 그룹 쪽에다 이제 당신들 입장을 얘기를 해라 했더니 이제 차남이 지금 실질적인 경영자죠. 네. 에릭 트럼프인데 이메일 답변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데이터를 당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조작을 해서 기사를 쓴 거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 건물이 전 세계에서 단위 면적당 가장 비싼 값에 팔린다는 사실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하는데 이 시티 리얼티가 이걸 체크한 걸 또 뉴욕타임스가 인용을 했는데요. 그건 사실과 다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브랜드 중에 가장 비싸게 팔린 부동산 같은 경우를 지난해 그 맨하탄 거래액 상위 부동산 100개 부동산 중에서 47위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에릭 얘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거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근데 이 브랜드 얘기가 나와서 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 브랜드 가치를 코카콜라에 빗대기도 했었잖아요. 지금 맨하탄 그 지법에서 네. 그 민사 재판이죠. 트럼프가 자기네 회사 가치를 부풀려가지고 이제 사기 대출 받았다는 이제 그 해서 이제 우리 돈으로 4,800억 원 정도 벌금을 부과받았죠. 여기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이 재판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 브랜드는 코카콜라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서 장부에 반영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실제 가치가 장부가보다 높다고 주장을 했는데 뭐 맨하탄 법원에서는 말도 안 된다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자, 다음 얘기 해봅니다. 우리 그룹, 우리 기업의 얘기인데 현대건설이 불가리아 원전 사업자로 선정될 듯하다라는 보도가 있었네요. 예, 불가리아 현지 매체를 그 러시아 관영통신 타스가 인용을 네. 했습니다. 그저께 보도를 했는데요. 불가리아 그 코슬로두이 원전 그 추가 건설 이게 현대건설이 맡을 것 같다는 그런 관측을 했습니다. 지금 보도를 보면은 이 코슬로두이 원전위원회가 지난주에 5건의 입찰 의향서를 검토를 했는데 현대건설이 유일하게 그 조건을 충족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네. 이 입찰에는 보니까 현대건설 말고 미국하고 네덜란드 그다음에 중국 2곳 그래서 다른 4개 컨소시엄도 경쟁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35년 이전까지 그러니까 가동이 목표인 사업인 겁니까? 네, 예. 불가리아가 그 이 원전의 원자력 2기를 추가 건설해가지고 2035년 이전에 가동하는 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소요 비용이 많습니다. 140억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한 18조 7천억 정도, 7천억 원 정도입니다. 사업자 선정은 불가리아 에너지부가 최종 결정하는 걸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코슬로두이 원전은 그 불가리아 북서부 다뉴브 강변에 있고요. 지금 러시아가 설계한 기종입니다, 원래. 그리고 지금 불가리아 전력 생산의 한 3분의 1 정도를 담당을 하는데 지금 불가리아도 역시 그 탄소 제로 이쪽으로 가면서 이제 원전 건설을 확대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5건의 뭐 입찰 의향서를 검토했는데 현대가 유일하게 조건을 충족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그렇다는 있으니까 보도입니다. 네. 선정이 될지 또 결과까지 주목해서 지켜보겠습니다. 국제뉴스 여기까지 함께 했고요. 선재규 선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